트럼프 일가의 탈중앙화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매입하고 있다. 또 이더리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코인들을 매입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알트코인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을 매입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250만 달러 규모인데 계속해서 매입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내년에는 또 이더리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SEC에서 새로운 소식도 발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합형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합형 상품인 상장지수펀드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디지털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데요. 1월에 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시가총액 가중치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80%, 이더리움이 20%, 8대 2의 비율로 이 상품이 구성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전망과 함께요. 앞으로 라이트코인 ETF가 또 한 번 다음 승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코인이 무엇인가 하니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런 파생 상품인데요. 미국 규제상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ETF 상품들이 다양해진다면 또 투자처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자금이 새롭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SEC에서 해시덱스 또 프랭클린 암호화폐 지수에 대한 ETF도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좀 살펴봤더니 나스닥이 제시하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코인 솔라나 비트코인,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등의 성과를 추적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프랭클린 크립토 인덱스 ETF는 CF 벤치마크의 암호화폐 지수, 이 CFI DAX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 8대 2의 비율이다라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가가 잡혀야 또 이게 금리 인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중요할 텐데 사실 그동안은 고용과 실업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이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가장 중요해졌다라는 점입니다. 고용과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도 안전하다,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이뤄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대표적인 우려는요.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고 또 함께 짚어드릴 부분은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간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왔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최고점이 또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유입된 자금들이 이후에는 알트코인으로까지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이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얼마나 빠지는지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자금이 순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이는 점도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쭉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다른 곳으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최고점을 경신하는지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인 체크체크 2부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위치하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변동성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 또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한 주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코인 관련 이슈들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힌트들 얻어갈 수 있을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11월 PCE 물가 이야기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 앞으로의 코인 시장도 한 가지 힌트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가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했을 때 2.4% 상승했다고 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라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나 식료품들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또 전월 대비 0.1% 상승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표 지수들 또 근원 지수의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0.1% 포인트씩 밑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표인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코인 시장으로 산타가 와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수급이 더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월의 발언들이 우리 코인 시장을 흔들고 있는 요즘인데, 파월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을 당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까지 그 분석을 좀 더 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 인하를 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 우리 신중하게 접근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앞서서 제가 일부에서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 봐왔지만 이제는 이 고용시장보다는 환율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드렸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파악이 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요, 아슬아슬한 박빙의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빙의 결정이었다라고 말을 한 것 같고요. 또 이 찬성표를 던진 개개인들에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슬아슬한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임은 분명하다라고 시사를 또 했는데요.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 11명이 기준금리 25bp 인하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찬성하지 않은 한 명은 어떤 방향성의 투표를 했을지도 뒤에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점도표에서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전문가들은 4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향후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준은 앞서서 지난 9월에요.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차례로 예상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4차례를 시장에서도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절반으로 줄이면서 내년도에는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부 위원들은요,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민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트럼프의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요, 연말에 몰려있는 각종 이슈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파악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연말에 몰려있는 뭐 4분기 이슈들, 크리스마스, 각종 축제, 또 중국의 광군제까지 이 소비를 촉진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이런 매파적 발언을 유도하지 않았나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월의 발언에는 이런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인도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보다도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90년대 미국 주식 붐을 재현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인도 시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잖아요. 이렇게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 증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인도 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투자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더 이런 성장성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주식 투자는 인도 가계의 자산 축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에서 주식 문화의 이 확산이 인도 경제 지형까지도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과거에 인도 가계를 살펴보면 보통 주식 예금 아니면 은행 예금, 부동산 쪽에 의존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주식 쪽을 새로운 부의 창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최근 10년 동안 인도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량은 8포인트를 증가를 해서 현재 23.4%에 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중이 늘어났는지도 우리가 감안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이 가계의 주식 투자 규모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57% 절반이 훨씬 넘는 수치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 기술 발전의 제도적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주식 쪽으로의 투자를 더욱더 촉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짚어드리자면 2018년 인도 정부는 연금 제도의 주식 투자 한도를 완화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까지 함께 폈습니다. 이에 더해서 스마트폰이나 실시간 결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널리 보급이 되면서 투자 접근성까지 높아졌다는 점이 인도 주식 시장의 붐을 일으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